우리가 이제 오늘 또 이제 마지막 아동간호학 수업을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아동간호학 같은 경우에는 총 2시간입니다. 목요일 2시간짜리를 오늘 온라인으로 촬영해서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동간호학 수업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이제 저번 시간에 해서 아직 진도가 조금 덜 나갔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냐면 12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끝에 아마 133페이지까지네요. 그까지는 아직 진도가 덜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진도를 빼드릴 거고요. 진도를 다 빼고 나면 그 다음 영상으로 이제 리뷰 영상을 쭉 달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도 나갈게요. 자, 그 교환 12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통증 관리입니다. 자, 애기들 통증 관리, 그러니까 입원했을 때 지금 어떤 거 하고 있어요? 입원 환아 간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기들은 통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통증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통증을 관리해 줄 거야. 통증을 우리가 치료해 줄 거야. 하려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 사정이죠. 네, 통증을 지금 어떤 도구를 대가지고 얼마나 얘가 지금 아픈지 이런 걸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증 관리 부분 보시면 통증 사정이 되어 있고요. 통증을 표현하는 능력은 아동의 인지 능력과 언어 표현 능력이 성숙함에 따라 변화할 수가 있어요. 통증 사정은 지속적인 과정이고요. 밑에 보시면 포괄적인 사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행동 관찰을 먼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사용하기 이전에 일단 우리가 시진 같은 거죠.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행동을. 그래서 봤더니 박스, 통증이 있는 아동의 행동 반응은 위축되고 조용하고요. 산만하고 흥분되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감소한다든지 불면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다음 생리적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 하죠? 바이탈이요. 네, 활력 징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면은 혈압도 올라가고요, 맥박도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이탈 변화라고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그럼 자가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증은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자가보고는 통증의 가장 신뢰성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사용할 수 있는 통증을 사정하는 도구들이 아래쪽에 쭉 박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접 질문하기. 아동에게 직접 아픈 곳과 어느 정도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2세 이상 적절한 인지 능력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면 척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약자는 뭐라고 하냐면 FPRS라고 합니다. FPRS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픔 없음에 웃는 얼굴에서 가장 심하게 아프면 우는 얼굴까지 6가지 얼굴 표정을요 아동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통증을 가장 잘 설명하는 얼굴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밑에 아래 글 있죠. 아프지 않다. 그 5번 5 보세요. 가장 심하게 아프다. 입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자기한테 선택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또 해야 되니까 본인이 어쨌든 인지 능력이 정확하게 있어야 그걸 찝을 수 있겠죠. 그래서 3세 이상에게 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포커칩 척도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 보시면 토막 4개를요 아동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픈 만큼 토막의 개수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으면 통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하나 선택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인지 능력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4세 이상 아동. 그다음 시각 상사 척도 정말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시각 상사 척도는요 성인에게도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약자로 바스라고 합니다. VAS 바스라고 해요. 10cm 길이의 수평선 혹은 수직선 위에 아동이 느끼는 통증 정도를 표시하게 하고요. 센치로 자로 길이를 측정해서 통증 점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4세 전후 아동에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126페이지 보시면 숫자 척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숫자 척도는 직선이에요. 0, 그러니까 0이 통증 없음부터 10, 아주 많이 아픔입니다. 까지 자신의 통증을 잘 나타내는 숫자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숫자 척도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동에게 많이 쓰는 다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성인에게 정말 많이 쓰는 척도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나와있죠. 0에서 10까지 이렇게 쭉 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 개념이 있는 5세 정도의 아동에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인에게도 많이 사용하는 척도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신생아 수술은 통증 척도예요. FLACC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약자를 쭉 딴 거죠. 그래서 face, 얼굴, leg, 다리, 액티비티, 활동, cry, 울음 이렇게 안정성의 5가지 항목을 특정하는 겁니다. 각 항목은 통증이 없는 0점부터 극심한 통증을 의미하는 10점까지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 신생아, 정상 신생아, 미수가 모두에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척도에 맞춰서 특정에 맞춰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는 통증의 척도를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면적 측정 돼 있죠. 4번. 다면적이라는 거는 여러 개 도구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통증 사정 도구 중 한 개를 선택해서 아동의 통증 정도를 측정을 해보고요. 만약에 첫 번째 측정 도구가 아동의 통증을 용이하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보세요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5번은 병력 및 통증력이고요. 아동의 병력은 통증의 원인과 통증을 악화시키는 상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동과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아동의 통증과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아동의 통증 특성을 확인하고요. 발현 시기, 지속 시간, 위치, 강도, 특성, 악화 요인, 완화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을 할 때는 통증이 그냥 어떻게 아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지금 위치, 강도, 특성, 악화 요인, 완화 요인까지 꼼꼼하게 다 살펴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고 얘 상태는 진짜 어떠한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사정을 해서 통증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사정했으니까. 그러면 중재가 들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간호사는 통증 관리를 위해서 먼저 통증 정도를 측정하고요. 통증 치료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사정하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통증 예방과 치료는요. 비약물적 중재와 약물적 중재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약물은 진통제 이런 거 줄 거고 그렇죠. 신생아와 아동은 적절한 마약성 약물 병합 치료 시 신체적 내성과 신체적 의존에 대한 위험성은 있지만 심리적 의존이나 중독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성인이 될수록 오히려 중독되거나 계속 의존한다거나 이런 심리 상태가 생기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통증에 대해서 쭉 배워봤고요. 그 다음 127페이지 한번 보시면 또 이게 어떤 우리가 약물들을 사용을 하느냐. 자, 7번 호흡기능 유지와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호흡기 치료, 네불라이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들한테 정말 분무요법은 많이 사용하죠. 아동병동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기들이 천식뿐만 아닙니다. 그 색인간지염이나 폐렴이 있을 때 어떻게 네불라이저를 붕붕붕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약물이 직접 분무되는 것을 맞으면서 우리가 바로 흡수되게끔 하는 치료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분무요법은 기관과 기관지의 약물이 직접 작용하도록 분무를 사용해서 입자 형태로 분사되는 약물을 흡입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무를 통해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 상황, 즉 호흡곤란이나 공기 흐름이 감소된 경우 폐실질까지 약물을 투입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수증기를 통해 어떻게 몸 안에 직접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굉장히 좋은 약물이죠. 사실 직접적으로 닿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보시면 많이 봤죠? 네불라이저. 자, 분무기의 종류 보시면 저용량이 있고요, 대용량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분무기 사용 시 주의점이 있어요. 사용 전에 당연히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하고요.
아동에게 기부의 작동법에 대해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줍니다. 분무요법 중이나 끝난 후에는 기침을 해서 객담을 배출하거나 체위배획과 타진법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타진법, 체위배획을 흉부, 물리요법 이런 걸 얘기를 하죠. 타진법. 우리가 손 모양을 약간 컵 모양으로 해요. 해냅니다. 세기관지역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등을 탁탁탁 순서대로 치면 어떻게 해요? 가래가 툭툭툭 빠지죠. 그래서 그러한 요법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네볼라이저 사용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네, 끝나고 꼭 입을 헹구세요 라는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구내염, 입안의 아구창이라고 하죠. 그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흉부물리요법 나옵니다. 그래서 흉부물리요법의 목적은 호흡기 분비물을 작은 폐기관지에서 큰 기관지로 이동시켜서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흉부물리요법 중에서 진동 그리고 경타 때리는 그러한 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호흡 기능 유지와 관리였고요. 그 다음 8번 보시면 응급처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배우셨겠지만 CPR이요.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로 심장 기능 및 혈액순환을 회복시키는 응급처치로 기본 소생술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BLS 이런 거 다 따시잖아요. 자, 그래서 128페이지 보시면 기본 소생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아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아랑 영아 파트를 볼 겁니다. 자, 소아는 심정지 확인을 무반 아니면 무호흡 혹은 심정지 호흡 상태일 때 우리는 확인하고 어떻게 CPR을 쳐야 됩니다. 심폐소생술 순서 한번 보시면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이 순서대로 나가고요. 그리고 가슴 압박 속도 한번 보시면 최저 분당 100에서 120회를 칩니다. 그 다음 가슴 압박 깊이 보시면 소아나 영아나 똑같아요. 가슴 두께 최소 3분의 1 이상 4에서 5cm 정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슴 이하는 가슴 압박 사이에는 완전히 가슴 이하를 둘렀다 바로 올라오게끔 이완이 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줄 내려가셔가지고 전문기도 하고 이전에 오른쪽 보시면 소아와 영아 쪽 보세요. 30대 2로 합니다. 아시죠? 인공호흡 2에다가 가슴 압박 30을 하는데 1인 구조자일 때는 30대 2. 근데 2인 구조자일 때는 어떻게 의료 제공자일 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2인 구조자일 때는 뭐다? 15대 2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언급한 거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물로 인한 기도폐쇄 제거입니다. 그러니까 목에 이물질이 껴서 질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뺄 것이냐? 이물 흡인에 의한 사망의 90%는 5세 미만에 발생을 합니다. 이 중에 65%는 영아에서 발생을 합니다. 영아와 아동에게 나타나는 기도폐쇄의 징후는 갑작스러운 기침, 구역, 캑캑거림이나 쌕쌕거림 등이 동반된 급성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응급처치를 할 거야 하는 거예요. 표 밑에 보시면 반응과 의식이 있는 영아의 기도폐쇄 제거는 등 두드리기와 가슴 밀어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다? 영아일 때요. 0에서 1세인 영아일 때는 어떻게? 등을 두드리고 가슴을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가지고 등을 5회 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뒤집어요. 뒤집어 어떻게? 가슴 압박을 5회 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반응과 의식이 있는 아동 1에서 8세죠. 그러니까 아동입니다. 지금 영아는 등 두드리기와 가슴 밀어내기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1에서 8세인 아동 같은 경우에는 뭘 한다? 하임 리힙법을 합니다. 배를 밀어내는 거죠. 어떻게? 뒤에서 안아서 어떻게 위로, 여기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그럼 12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나와 있지요. 영아의 기도폐쇄 및 응급처치 보시면 등 두드리기에서 5회를 탕 칩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요. 그 다음에 가슴 밀어내기 5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를 반복해요. 누구한테? 영아. 0에서 1세인 영아한테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1에서 8세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일리법. 이건 성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뒤에서 끌어안고 어떻게? 명치를 꾹 하고 올려내는 거예요.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30페이지 한번 보시면 성장 발달 정리를 제가 해놓은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성장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더 정리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이드 심리 성적 발달 이론에서 단계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자, 구강기는 출생에서 1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강기니까 당연히 입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단계입니다. 영아는 빨고, 물고, 씹고 하는 구강 활동을 통해서 가장 큰 만족감을 얻습니다. 항문기는 1에서 3세고요. 배설물을 잡는 것과 배설하는 행위에서 기쁨을 느끼고 이 시기의 쾌감의 근원은 항문 부위입니다. 그래서 배변 훈련은 아동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급하거나 억압적으로 우리가 이 배변 훈련을 시키게 되면은 항문기 고착 현상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벽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보유하거나 아끼려는 인색감이 나타날 수가 있는 성격을 항문기적 성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혹시나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혹시나 항문기 때 무슨 문제가 있진 않았는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남근기입니다. 3에서 6세고 이게 10, 20, 23의 줄 기출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때는 남근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맨 첫 번째 줄 오이디푸스 일렉트라 콤플렉스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동성애 부모를 어떻게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부모를 동일시하고 적절한 성 역할을 습득해서 양심과 자아상 발달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 정체감 형성이 됩니다. 몇 세경에? 6세경이에요. 이때는 통증에 민감하고요. 신체적 침습, 손상, 변형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그러니까 침습적 처치나 수행할 때 짧고 간단한 언어를 사용해 솔직하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2023년도에 기출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잠복기고요. 6에서 12세 학령기잖아요. 이전에 성적 중독과 관심이 감소하는 시기가 되고요. 그 다음 생식기, 청소년기죠. 이때는 성숙과 성호르몬 분비와 함께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딱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를 정확하게 나누어 놓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외워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에릭슨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입니다. 그래서 영아기는 신뢰감 대 불신감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보시면 일관성이 있고 사랑에 담긴 어머니의 돌봄이 신뢰감을 발달시키는 주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유아기는 자율성 대 수치심입니다. 2021년도에 기출이 된 적이 있고요. 이때 유아기는 맨 끝에 줄 보세요. 거부증과 분노 발작을 많이 일으키는 시기입니다. 거부증, 싫어, 아니 하는 거죠. 분노 발작은 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완전히 발작이 일으키는 거죠. 제일 많은 거보다 마트에서 많다고요. 그래서 분노 발작이 막 일어날 때 우리 어떻게 하자? 무관심이 답이라는 거죠. 자, 다음 학령 정기입니다. 이때는 솔성감 대 죄책감입니다. 2024년도 최근에 기출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끝에 보시면 진취적인 정신과 강한 상상력이 솔성감을 촉진시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시기고 학령기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근면성 대 열등감입니다. 기출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16, 21, 24에 다 기출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때 보시면 아동 과업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결정적인 시기이고요. 발달 과업 실패하는 열등감이 생깁니다. 초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근면성이 생길 것이냐, 열등감이 생길 것이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청소년기입니다. 정체감 대 역할 혼돈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기출이 된 적이 있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빠른 신체적 변화를 특징으로 하고 맨 밑에 보시면 사춘기 오죠. 그래서 기분 변화가 매우 잦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에리슨까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 131페이지 보시면 3번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그래서 12, 18, 21에 기출이 된 적이 있고요.
감각운동기 출생에서 2세입니다. 이때는 두 번째 줄 대상 영속성 개념이 획득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 전조작기는 2에서 7세.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자기중심적 사고, 물활용, 직관적 사고, 마술적 사고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앞에 이미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구체적 조작기 계속 시험이 나옵니다. 7에서 11세고요. 15, 16, 18, 20, 21, 22, 23까지 계속 기출됐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국시 칠 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는 죽음의 불가역성 및 보존 개념, 그러니까 형태가 바뀌어도 물질의 속성이 유지됨을 알게 되는 것들을 획득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죠? 초등학생이니까.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귀납적, 연역적 사고가 다 가능하고요. 사물을 일정한 속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순서를 이해하고 서열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3년도에 기출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체적 조작기는 초등학생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지금 알 수가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홀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를 한번 보시면 유아기와 학령 전기를 묶어서 인습 이전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는 관련 내용 보세요. 벌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상을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학령기 보시면 초등학생 때예요. 1721에 기출이 된 적이 있고요. 이때는 인습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시기는 사회 규율이나 관습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청소년기는 끝에 이때의 도덕적 행위라는 개인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파울러의 영적 발달이다. 그냥 신앙인 거죠. 종교적인 부분. 자, 영아기는 당연히 0에서 1세예요. 그러니까 0단계고요. 이때는 이제 영적으로 미분화 단계죠. 그 내용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신념이 없는 시기입니다. 다음 유아기는 1단계는 직관적 투상적 단계고요. 내용 보시면 두 번째 줄 부모의 가치관과 신념의 동일화가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 132페이지 한번 보시면 학년 정기는 2단계는 신화적 문자적 단계고요. 대부분의 아동이 종교에 강한 흥미를 느끼는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학령기는 초등학생에서 3단계고 종합적 인습적 단계입니다. 그래서 영적 실망감이 점차적으로 증대하는 시기고요. 기도가 항상 응답받지는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종교관을 변경하기도 하는 시기죠. 자, 그다음 청소년기는 4단계고요. 개별화 반사적 단계입니다. 무신론자가 되고 부모와 다른 사람의 종교적 기준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영적 발달이었고, 그 다음 6번째 보시면 이제 언어 발달이죠. 그래서 앞에서 좀 배우긴 했어요. 그래서 좀 보셔야 될 거는 0에서 12개월, 그러니까 영아 때 2024년도에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막 말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울음 이런 것들 하면서 뭘 한다? 옹알이를 합니다. 그래서 옹알이는 3개월경에 시작을 하고 8개월경에 극치를 이룹니다. 이런 거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12에서 18개월이 되면요 의미 있는 단어 엄마, 아빠를 최초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 12개월 돌쯤 되면은 엄마, 아빠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15개월이 되면 4에서 6개의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2세, 24개월이 되면 두세 개 단어로 된 문장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언어 발달은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방접종은 앞에서 이미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이라서 보시면 되고 운동 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꼼꼼하게 모두 다 온라인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저희 133페이지까지의 아동간호 수업이 모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수업하면서 2시간씩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서 133페이지까지 교환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은 여기서 다 끝을 내고요. 그 다음 영상부터 리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